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능력이 있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 공감 능력이 있다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라고 할 텐데 지금 교과서 논쟁을 보면서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 국정교과서를 추진했다고 했을 때 과연 지금 야당 의원들이 국정교과서를 찬성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국정교과서 추진으로 저는 이게 친일이냐 아니냐 뭐 막 이런 내용적인 것 이전에 다양성 인정할 거냐 말 거냐에 관점으로 해야 된다고. 제 아들이 그때 그러더라고요. 아빠 왜 새정치민주연합은 친일 아니 이렇게 색깔과 진영 논리로 봅니까? 그냥 다양성을 보장하냐 왜 하나로 획일하려고 하냐 라는 논리로 접근해 줘야 중립적인 사람도 참여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20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그리고 한 연예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칼라 텔레비전 보다가 흑백 텔레비전 보라 그러면은 시청자들이 동의하겠는데 대통령은 맨날 형형색색으로 컬러풀 옷을 입고 있는데 만약에 재건복만 입고 다니라 그러면 좋겠는가 본인은 옷을 맨날 갈아입는 그런 즐거움이 있을 텐데 그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우리 정말 그래서 저는 이 박근혜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는 것은 역사의 해석을 독점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아이들의 자유로운 창조적 상상력을 가로막는 것이다. 저는 중학교 때 역사 교과서 역사 시험 문제에 삼국통일의 의의는 해서 1, 2, 3, 4 사지선다형이 나왔는데 저는 영토의 축소가 3번이어서 동그라미를 볼 것도 없다고 동그라미를 쳤더니 4번이 단일 민족 문화의 형성이더라고요. 4번이 답이고 3번은 틀렸다고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어린 마음이지만 역사 선생님한테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청천강 이북이 다 뺏겼는데 당나라에 왜 이게 영토의 축소가 아닙니까? 3번도 답으로 해주십시오. 라고 싸웠는데 제가 대학교 때 돌아보니까 단재 신채호 선생이 남북국 시대로 이거를 해석해서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아, 나처럼 생각한 분이 있었구나 라는 즐거움이 있었는데 이것처럼 역사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걸 독점하면 우리 아이들의 상상력이 박제가 되고 그래서 저는 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이 국정교과서의 창조 경제를 말하는 것은 광주 시민을 학살하고 등장한 전두환 정권이 정의사회를 구현을 외치는 것과 유사한 그런 상반된 느낌이 듭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도 역지사지로 해볼 수 저를 이제 이것을 주제를 아마 당에서 맡긴 이유가 당신은 국회의원도 3번 해보고 지방자치단체장도 해봤으니까 양쪽을 다 경험했으니까 한번 비교해서 역지사지 해봐라 이렇게 해서 저한테 주제를 맡긴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눠준 자료집에 기본적인 것들은 쭉 나와 있고 지방자치 역사를 한번 쭉 이게 봤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방자치를 강조했던 이유가 그 대통령의 그 후기나 쓴 거를 보면 지방정부 수장을 중앙 권력이 다 임명해서 관권 선거가 동원된 체제에서 어떻게 정권 교체가 가능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방자치는 이제 민주주의의 근간이 보는 이유가 사실 지방 권력이 이 국민의 직접적인 삶을 책임지는 단위인데 이것이 이 지방 주민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고 중앙 권력에서 파견된 관찰사가 통치한다면 사실 진정한 이 민주주의의 토대가 만들어지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인식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쭉 나타난 것을 제가 표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권한들은 이제 지방으로 많이 이양을 했지만 재정 권한은 이양을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책임만은 주고 그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토대는 사실 중앙이 다 통제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업이 매칭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대8이라 그러는데 사실 지방세 수입과 국세 수입이 2대8이어서 실제 지출은 사실 5.5 대 4.5, 6 대 4점 지방이 한 60% 정도, 55에서 60%를 지방이 지출하고 있는데 그 지출은 대부분 중앙정부가 지정해주거나 매칭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사실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하기보다는 이미 돼 있는 제도적인 틀에 대신 지급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재정자치 권한이 취약합니다. 지금 제가 중국에서 1년 동안 칭화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중국이 현재 부가가치세가 17% 됩니다. 우리가 지금 부가세가 10%, 일본이 5%에서 이제 8%로 인상을 했습니다. 소비세를. 우리나라 재정 수입의 3대 기둥이 가장 큰 게 부가세, 두 번째가 법인세, 소득세입니다.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가 약 60조에서 65조 사이 정도로 거칩니다. 이 세 가지가
합하면 약 130조에서 140조가 돼서 우리 국가 재정 세입의 핵심 기둥이 되고 있는데, 이 부가세의 이제 지방세 비율이 지금 워낙 우리가 지금 적게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국 같은 데는 25%에서 35%까지 지방세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부가세 수입에. 얘들은 정치세라고 합니다. 가치를 증가시키는 세, 그래서 밸류 에디드 텍스를 조그마한 정치 수입이라고 그러는데, 그 정치세 중에 약 25에서 35 정도를 지방정부에 배분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취약한 지금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정말 뼈아픈 것은 저희는 우리 노무현 정부 때 사실 복지 사무를 우리한테 이관시켜 버렸잖아요. 분권 교부세 뭐 해주는 조건을 했지만은 그 예상되는 세출에 비해서 턱없이 세입이 부족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대신 지방정부 복지 예산이 지금 증가돼서 한 2014 26.6%로 급증했다 그러는데, 여기 우리 홍미영 부총장님 와 계십니다만 부평구는 총 세출 중에 복지비가 한 65%? 65%입니다. 65%를 복지비로 지출하고 있고, 이 복지비도 사실상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복지비가 아니라 대부분은 사실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중앙정부 해야 될 뭐 누리과정 예산이나 각종 그 아동복지 예산을 매칭하는 데 이게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체 수입과 이전 수입의 격차가 커지고 있고, 지방소비세 대입과 개별 생계 폐지가 몇 가지 좀 됐습니다만, 국고보조금에 대한 의존 재원 증가율은 계속 높여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입장 바꾸는 생각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내가 지금 이 하고 있는 말을 내가 야당이 됐을 때 과연 이 말을, 요즘에는 다 인터넷 기록이 남으니까 이걸 견지할 수 있는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정치적 발언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새누리당 그때 한나라당 시절에 박근혜가 박근혜 의원께서 야당 대표일 때 노무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모든 인사청문회 도입을 확대시켰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국무총리와 대법관으로 돼 있던 것을 헌법재판관까지 확대시키고, 검찰총장, 감사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어떤 4대 권력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다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인사청문회 때마다 박근혜 정부가 인사 참극이 벌어질 정도로 낙마가 되니까 인사청문회를 되게 비난했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 자기들이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치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게, 여당 때 했던 말이 야당 때 달라지고 야당 때 했던 말이 여당 때 달라집니다. 우리 당도 일부 그런 게 있습니다. 한미 FTA를 사실 노무현 정부에 추진했는데 약간의 상황이 바뀌었다고 우리 야당이 정말 한명숙 총재 시절에 한미 FTA 무효화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미 대사관 앞에까지 당대표가 가서 한미 FTA 무효화를 외쳤던 것은 저는 상당히 이 실망을 줬다고 봅니다. 과연 저런 정당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 있겠는가라는 의구심이 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그래서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당도 마찬가지로 내가 바뀌었을 때 이것을 주장할 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가 야당이기 때문에 지방자치 권한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 당이 2017년도에 정권을 다시 되찾았을 때 우리가 지금 주장했던 이런 지방자치 권한 확대를 실천할 의지와 용기가 과연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 과연 있는가에 대해서도 저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다고 봅니다. 점검을 해서 이게 그냥 야당이니까 한번 여당을 향해 공격하는 무기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집권했을 때 이것을 실현시켜야 그런 철학과 가치 체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6쪽에 보면 우리 당의 지방자치 활용 수준을 보면 지방자치에 관한 논평 브리핑이 대단히 취약합니다. 지방자치에 대해서 되고 있는 복지 예산에 대한 관심이 상대로 없고, 말이 아니라 실제로 검색어를 이렇게 제가 찾아봤더니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이후 논평 및 브리핑이 3,633회가 있었는데 그중에 지방자치에 관한 게 171건에 불과했고, 지방문건은 33건, 지방재정은 93건, 아예 지방복지예산은 제로건입니다. 제로건. 최고위원회에 과연 매번 열리는, 일주일에 3번 열리는 최고위원회 당대표와 최고위원 발언 속에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고 있는가 보면 우리가 생각할 기대 이하의 상당히 수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선 대선 공약에서도 이 활용도가 약한 편입니다. 지방정부에 대한 자치 이슈가 부족하고, 우리 당원들이 항상 이야기할 때 그 아까운 현수막 걸어놓은 게 왜 이렇게 탁탁 다가오는
현수막이 적은가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좀 보완이 돼서 뭐 나쁜 대통령은 뭐 역사책을 바꾸고 좋은 대통령 역사를 만다 그런 좀 뭔가 다가오는 표가 몇 번 나오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좀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공조보정인데 최고위원회나 당대표 선거 때마다 이런 공약을 많이 합니다만 실제 실행된 걸 보면 최고위원회 현장 개최가 5회 때 주로 보궐선거나 선거용 이걸 빼면은 실제로 한 5회 관악, 성남, 인천, 광주, 대전 문재인 대표 때는 5번 개최를 했고 안철수, 김한길 대표 체제도 한 5번 정도로 대단히 취약한 그런 상태다. 배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당의 지방자치단체장이 9분이나 계시고 광역자치단체가 기초가 지금 80분이 넘는 그런 막강한 정말 이 지방 권력을 책임지고 있는데 이에 관한 성과들이 제대로 지박이 되고 우리 당원 내부에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 사이에 공유가 되고 있는가? 공유가 잘 안 되고 있고 우리 자치단체장끼리도 공유가 부족한 상태인데 그런 면에서 이번 이렇게 전책 정당대회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도 100대 조례 제가 쭉 그 발표한 걸 봤습니다만 아주 배울 점이 많았고 특히 이 서울시의회에서 통과시켰던 조례에 따르면 구속 기소된 시의원 같은 경우는 모든 그 의정 활동비를 지급을 중단하고 나중에 무죄 추정 요청에 따라 무죄 확정 판결이 나면 소급해서 지급하더라도 일단 기소가 되면은 더구나 구속돼서 의정 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비가 지급되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스톱을 시키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국회의원은 그렇게 안 되고 있죠. 현재 구속 기소된 국회의원도 보좌관들 월급 다 나오고 국회의원의 신분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이유 때문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구속 기소된 경우는 즉각 중단시키고 나중에 무죄 확정이 되면 소급하는 있더라도 그런 것은 우리가 검토해 볼 만한 앞서가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유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제안으로서 제가 7쪽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단의 인적 교류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정무직 공무원인가 중앙당직자 간의 교환 연수 근무 제도 같은 건 도입이라든지 월 1회는 최소한 최고위원회를 지방에서 순회 개최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 3회 열리는 최고위원회를 최소 1회 정도 지방 순회 개최를 통해서 지역 이슈를 청취하고 중앙과 지방 간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당 대표가 움직이면은 언론이 따라오기 때문에 사실 지방에서 메시지를 해도 사실 다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방을 한 번씩 순회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 순회 때 그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지역 현안을 발언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 중앙과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저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한 1일 당대표를 하고 당 지도부도 1일 시도지사를 하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여의도 중심의 정치를 지방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지금 지역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그런 당정협의회가 각 지역별로 되고 있는데 그런 당정협의회를 좀 체계적으로 중앙당에서 관리해서 당정협의회 성과를 수렴해서 좀 중앙정책과 입법에 반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정부 운영의 성공 사례 100선은 이걸 그냥 당 정책보다는 저는 일반 작가들 제가 우석훈 부원장님하고도 좀 상의를 했는데 좀 생생하고 재미있게 써서 우리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기초자치단체장들이 해놓은 멋있는 효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저께 양기대 거기 시장에 그 동굴도 한번 보고 왔는데 그런 거라든지 여기 뭐 시흥시장님 계시고 화성도 보면은 이제 말산업 어떤 프로그램을 좀 가지고 있던데 여러 가지 이 새누리당 때의 지방정부가 만들었던 부정, 부패, 그리고 부채, 누적 여러 가지 그런 안이한 행정에 비해서 우리 지방정부 8년의 역사는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많이 내고 있고 또 주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생생한 사례를 스토리텔링을 해서 지방권력 8년 우리가 이렇게 바꿨습니다. 2017년 정권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주시면 이렇게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살아있는 증거를 통해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2017년 정권 교체에도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작업들을 꼭 당 차원뿐만 아니라 별도 차원에서 한번 좀 우리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같이 좀 협력해서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책 엑스포는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지방정책 성공 사례에 대한 뭐 몇 가지 뭐 써놨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좀 해가지고 만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제가 시장 임기 마지막 때 했던 그 주택 문제 해결 방안으로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흥 시장님도 가보고 몇 군데 지방자치단체 좀 순회 강연을 통해서 이걸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엊그저께 문재인 대표가 발표한 그 4대인가 5대인가? 4대 개혁 방안 중에 1번이 주거 개혁이 나와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 좀 부족하다 그걸로는. 주거 개혁 내용을 다 보면 대부분이 전월세 뭐 이걸 상한 피크제를 둬서 그걸 이제 정책적으로 월세 상한을 통제하는 방안과 주로 이제 나온 게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현재 우리가 5.5% 정도를 한 11% 정도로 늘리자라는 건데 나는 그게 실효성이 좀 부족하다. 그 재정이 엄청나게 들어간 거거든요. 사실 지금 건설 임대가 양이 부족한데 지금 LH가 부채가 140조입니다. LH가 추가로 부채를 얻어가지고 건설 임대를 할 여력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지금 박근혜 정부가 뉴스테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뉴스테이는 사실 민간 개발업자한테 이익을 돌려주고 이 대기업 대규모 임대주택 사업자가 주택 사업을 공급을 독점함으로써 임대료 상승을 할 수 있어서 피해가 우려가 크기 때문에 사실 이것에 대한 근본 대안으로서 제가 누구나 집이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문 대표님한테도 책도 주고 이 당 그 지도부 다 줘도 잘 소화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것 좀 채택해서 해라는데 결국 어저께 4대 전 개혁 보니까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 지금까지 했던 아주 관성적인 주장, 공공임대주택 비율, 그 정의당도 주장하고 시민단체도 주장하는 아주 간편한 주장입니다. 다 돈 내가지고 국가 재정 들여서 임대주택 지어라 이런 건데 그런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돈이 없고 재정이 없어 빚이 지금 140조가 넘는데 무슨 재원으로 이거를 지속 가능한 공급을 할 거냐의 문제인데 그런 게 떨어지니까 이 4대 개혁 발표도 과연 실효성에 대해서 저는 임팩트가 떨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좀 그렇게 이야기해도 잘 접수가 안 되는 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일종의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만약에 제가 당대표가 될 기회가 온다면 우리 기초자치단체연합 한테 최고위원이 꼭 한석이 좀 할애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지난번에 사실 우리 박우섭 그 최고위원이 당선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최고위원회가 봉숭아 학당이라고 말할 정도로 최고위원회에 대해서 사실 웃음거리가 될 정도로 최고위원회 지도력이 정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최고위원회 지도력이. 문재인 대표만의 사실 비판할 문제가 아니라 이 최고위원회 전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당의 사실 최고의사 결정 기구인데 이렇게 무능하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은 최고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저는 있었다고 보고 그때 저는 박우석 이란 분도 한 분이라도 최고위원회 들어갔으면 최고위원회 질이 이렇게 안 떨어졌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적극 밀었는데 사실 당 현장에서 1등을 했다 그러는데 이렇게 여론조사가 떨어져서 너무 안타깝고 우리 정현태 위원장 같은 이런 훌륭한 분들이 좀 당에 좀 들어와서 좀 생생한 머리가 돼야 되는데 너무 여의도 중심의 정치에 우리도 갇혀있기 때문에 그냥 선거용으로 지방자치는 그냥 데코레이션으로 한마디씩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이 진정으로 이 지방정부, 지방 분권의 문제를 관철시킬 철학적 토대와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논의하고 조정하고 해서 우리 당부터 이 해놓지 않으면 우리 당이 난 집권하더라도 똑같은 중앙정부 중심에 갈 수밖에 없고 누구도 대통령이 되는 순간 기획재정부의 관료들과 수없이 중앙에 이미 노하우가 30년 50년 쌓인 이 관료들 틈바구를 뚫고 가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한 정말 노무현 대통령처럼 배짱과 의지와 어떤 지방 문권에 대한 철학이 있는 대통령이 아닌 이상 다 경제부 장관들 다 기획재정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들 다 이 똑똑한 사람들의 그 수치와 그걸 논리를 뚫고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다 저도 시장 해봤지만 이 누구나 집 할 때 얼마나 많은 관료들의 반대 때문에 정말 이게 추진하는데 속도가 걸리고 그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임을 통해서 이런 게
우리 당부터도 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도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송영길 시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백전입니다. 저는 지방자치에 대해서 좀 오랫동안 일을 해왔습니다. 30년 지방자치가 부활될 때 광명에서 시의원을 시작해서 했고 4년간, 그 3년간 경기도 도에 가서 도의원도 해봤고 민선 2기, 3기 8년에 저 광명시장을 했고 18대, 19대 에서 국회에 들어와서 안행위에서 일도 해봤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습니다. 우리 송 시장님 오늘 주제 발표를 너무 잘해 주셨어요. 그동안에 이제 국회의원을 3선을 하시고 나서 이게 16대, 17대, 18대 이렇게 하시고 인천광역시의 단체장을 지난 4년간 아주 훌륭하게 마쳤습니다. 송 시장 혹 기억나세요? 2012년도 가을에 내가 국정감사, 안행에서 국정감사를 갔을 때 대한민국의 그 지방 재정이 이렇게 어렵다 그런 것을 설명을 하면서 내가 과연 국회의원을 3선 하면서 나는 지방정에서 어떤 일이고 무슨 법안을 내놨는가 되돌아보게 된다면서 되게 크게 후회하는 얘기를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할 때를 제가 옆에 들은 적이 있어요. 입장 바꿔봅시다라는 생각이 이제 부쩍 들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마 입장을 바꿔서 이제 한 4년간 일을 해보시고 국회의원 3번 했고 이렇게 4년간 지방자치를 강역을 하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 여기에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소개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송 시장 소개는 다 끝났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 노현성 우리 구청장님, 노현성 구청장님은 17대 국회의원을 하셨습니다. 강서에서요. 지금 강서구청장 하시고 우리 최종길 시장님은 지난 17대 때 우리 안산에서 국회의원을 하셨고 지금 이제 안산시장을 하고 계시죠. 홍명청장님 역시 지난 17대 때 국회의원을 하시고 지금 부평구 구청장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시장을 먼저 했어요. 98년부터 2006년까지 8년에서 시장을 하고 지난 2008년에 돼서 국회가 왔으니까 저는 좀 입장이 시장으로 바뀌어서 그래서 지방자치에 가끔 불려나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지방자치 과연 중앙편과 지방편 과연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중앙편인가 지방편인가? 국회는 지방편이고 중앙편인가? 국회는 중앙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중앙편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새누리당 그 100% 그 중앙을 넘어서 청와대 편이고요. 이런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이런 얘기를 주제로 해서 입장을 바꿔봅시다 하는 것이 오늘 토론의 주제인 게 얘기를 합시다. 먼저 우리 송영길 시장님 주제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코멘트를 한 5분 정도씩만 할 수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실래요? 우리 그래. 왜? 예, 반갑습니다. 인천 부평 구청장 홍미영입니다. 예, 제가 오늘 송 시장님 발제 들으면서도 여러 가지 감회가 또 다가오고 지난 4년간 송 시장님하고 부평 저는 구를 맡으면서 했었던 시기에 그때 좀 외투를 좀 잘 입었었던 그런데 지금 한 1년 반 지내면 송 시장님 없고 다른 또 시장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는 찬바람이 등줄기에 이 가을날 겨울을 예고하는 이 날씨처럼 찬바람이 휘익 도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여러 가지 정책 관련한 부분도 예를 들면 누구나 집 같이 특히나 막판에 부평구의 구도심의 문제 도시 재개발 때문에 아주 많이 시달렸는데 우리 시장님이 아마 그런 고민 끝에 아주 연구하고 또 같이 시민들의 현장에서의 얘기를 잘 수렴한 정책으로 누구나 집 꼭 잘 돼서 우리 부평구의 첫 사례가 구 단위로 또 되면 도화동 다음에 우리 순이다 했는데 그러지 못하지만 참 좋은 정책 계속적으로 확산돼야 된다 생각하고 또 생활임금 경우도 그래서 인천에서는 생활임금을 저희가 부평구가 아주 이 예산 없는 중에도 열심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과 중앙에 이렇게 잘 바꿔지지 않는 입장이 잘 바꿔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구의원을 할 때는
광역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광역을 좀 가야겠다 해서 제가 광역위원 해보고, 광역위원 할 때는 이게 국회가 또 문제가 있고 중앙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행자위 4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또 부평구에 가장 기초 단위를 하고 있는데, 입장을 바꿔줬는데도 보면 또 지나서 그때 이걸 잘 못했던 거, 이런 것들이 많이 특히나 이 시점에서는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옛 잠언에 그때 알았던 걸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하는 그 류시아 시집 제목도 있듯이 조금 더 우리가 지방과 중앙과의 결국은 이제 국민들, 가장 풀뿌리 시민들을 위한 그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이 놓쳐지는 게 많지 않는가.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송 시장께서, 전 시장께서 말씀하신 중에 최고위원회가 지방에 가서 이렇게 순회를 하는 부분도 제안을 하셨는데 적극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한 민선 5년, 6년째 하고 있는데 22개 동의 동 단위에서 가장 취약한 곳에 경로당에서 아직도 하룻밤 자는 것, 또 치매센터나 뭐 이런 데서 하는 것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송 시장님 때도 그 현장에서 자는 것들을 같이 했는데,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 이유는 가장 현장에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마련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민선 5기 때는 또 조금 뭐 몰라서 그런다 그랬지만, 지금 민선 6기에 사실 지역 현장을 크게 모를 것도 아니지만 다시 현장을 지금은 순회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것은 상당히 유효한, 우리의 기반을, 행정과 정치의 기반을 가장 바닥에서부터 수렴해 나가는 그런 거 아닌가. 그리고 뭐 무슨 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예산을 배정하거나 큰 민원을 해결하는 건 아니지만 공감에 있어서 그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평구가 정말 예산의 65%를 사회복지비로 쓸 만큼 그렇게 어렵고, 가용 예산이라고는 정말 뭐 단 1%도 지금 어렵다 할 만큼 그러지만 버티고 오는 거는 소통과 공감이고 현장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정책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송 시장님이 제안한 최고위원회가 한 번씩 그걸 진정성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사진 한번 찍기 위해서 또는 뭐 언론에 한번 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현장의 얘기를 듣겠다. 풀뿌리 지방자치의 민생의 그런 현장을 확인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고, 한 가지만 조금 거기에 더 추가를 한다면 부평구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갈등조정관 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갈등의 문제가 OECD 국가에서 뭐 상위를 다투고 있고, 특히 인천시나 부평구 같은 경우는 갈등의 소용돌이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끌고 나올 수 있는 거는 갈등조정관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고, 갈등조정관은 구청 입장에서, 직원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불편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통로 역할이지만 그런 것들이 정치와 행정의 부족한 역할을 제도적으로 한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 그거는 그 공무원들 힐링도 맡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자주 참석을 하는데 갈등조정관 제도를 두어서 소통과 그리고 힐링의 역할을 추가하는 것을 좀 보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경험과 관련된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시고요. 지금 이제 송 시장님의 주제와 관련된 얘기를 한 5분 정도 걸쳐서 얘기를 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안산시의 우리 재종길 시장님이십니다. 입장을 바꿔 봅시다가 주제니까요. 예,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장을 바꿔보자라는 주제가 저는 아주 마음속에 확 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초선이어서 가능하면 시군구청장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려고 노력 중인데요. 가면 회의 내용의 한 반은 국회의원 욕하는 거예요. 국회 갑질 심하다. 대부분 이제 상대당 국회의원 줄 얼핏 알았더니 자세히 들어보니까 되게 우리 같은 당의 국회의원들을 욕하는데,
그게 사실은 제가 국회의원 출신으로 앉아있기 민망할 정도로 그리고 어떤 단체장님은 저보고 아이 제 지장님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 욕하는 거예요. 욕하는 이유는 뭐냐면 현장 사정을 모르면서 정책한다고 나선다 이런 것이 있고요. 또 분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그리고 지역 사정을 정확히 전달 안 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소통을 안 한다. 그리고 이제 시장, 구청장, 군수를 이제 완전히 이제 을로 보고 좌지우지한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제가 사실 지금도 좀 가끔 가면 저는 발언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쪽인데 이제 우리 사회 보는 분들께서 국회의원 출신 한번 얘기해 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대변도 하죠. 어떻게 대변하냐면 그래도 실세가 국회의원들 아니냐. 그 양반들하고 대화 좀 해야지. 우리가 해야지. 그 사람들이 센 사람들이 우리랑 하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마음에 안 차 하시죠. 이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정부나 광역지자체, 저는 이제 광역지자체장이 저랑 당이 다르기 때문에 소통이 상대적으로는 덜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경기도는 조금 노력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당의 국회의원님들은 우리 지역 내에서는 소통이 잘 되지만 중앙당하고 시하고는 특히 소통이 안 되는 걸로 제가 보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구청장님을 내세워서 최고위원회 보내자 이런 안이 그런 바탕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당에서 꼭 좀 새겨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시군구청장을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당의 시장 또 구청장 군수님들의 능력이 우수합니다. 새로운 정책 능력 이렇게 우수해서 사실은 이런 정책 능력이 우수한 것을 잘 지원해서 지역에서 지지를 받으면 지역 시장이야 너무 이제 정치적으로 할 수 없는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지지를 받으면 당 전체가 좋게 보이는데도 도움이 되는데 지금 이런 것을 잘 활용하지도 않거니와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를 좀 극복하려고 개인적으로는 노력하고 있어서 조금 상대적으로는 소통이 잘 되는 편이라고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또 드리면서 사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정말 이거 참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홍미영 구청장님 65%라고 그러셨나요? 저희는 43%인데도 아주 힘든데 지금은 복지 예산은 자치단체 자의적으로 지원하지 말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중복 지원하고 있는 거 체크해서 어젠가요? 그저께 신문에 어제 신문인가 봅니다. 위안부도 지자체에서 지원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신문에 크게 나왔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사실은 저희 청년 문제나 저희도 그런 지원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원하면 예산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너무나 어렵고 뭐 저희 대부도라고 있습니다. 대부도가 면적이 안양보다 큽니다. 안양보다 큰데 인구는 한 8,000명 살죠. 그래서 거기를 좀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늘리기 위해서 거기가 여태까지 목욕탕 하나가 없습니다. 그 넓은데 인구는 8,000명인데 목욕탕 하나 없고 복지시설 하나 없고 문화시설 하나 없는데 거기에 저희가 국제 규모의 수영장을 넣어서 관광객도 유치하고 그걸 목욕탕으로도 이용하고 다목적으로 이용하려는데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낭비다. 그리고 그 돈이 중앙정부의 돈이 하나도 들어오는 돈이 아니고 수장공사가 낸 돈은 대부분인데 그런 것조차도 다 심의를 거쳐서 예산 낭비다. 지방정부는 이렇게 예산 쓰면 감사하겠다. 지금도 감사가 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취임하고 그 1년 한 4개월 정도 되는데요. 전 기관이 감사를 지금 감사원 감사 지금 안행부 감사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보겠다는데 이게 제가 왜 감사 왔냐 내가 인사를 뭘 잘못한 게 있냐 그랬더니
아, 시장님 그걸 모르셨냐고. 그 저희가 이제 공무원 노조가 있는데요. 저희 대화로 해서 잘 풀었습니다. 풀었는데 그 일찍 안 풀었다고 왔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게 사실 확인은 안 됐지만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정부가 그렇게 작은 사안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런 정부라고 차마 믿기가 어렵다는 것. 그래서 우리 중앙정부나 또 지방정부가 광역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광역도 사실은 우리 광역 선출직 도지사는 좀 덜한데 일반 이 공직자들은 아직도 자치단체를 송 시장님 그렇게 안 하셨죠. 자치단체를 산하기관으로 보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런 면에서는 좀 더 분권도 되어야 되고 자치단체의 힘이 좀 있어야 되고 끝으로 우리 중앙당에서도 물론 그 말이 다 사실이 아니지만 자치단체장들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한번 진지하게 들어봐서 입장 받고 생각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종규 시장님은 이제 우리 중앙당에 우리 지방자치 좀 더 연구 교류를 잘 만들어서 중앙당 입장, 중앙당이 좀 많던데 중앙당이 지방자치에 관심을 가져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노현성 우리 청장님, 강구청장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서구청장 노현성입니다. 송 시장님 주제와 관련된 건 집중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고 다음에 경험담은 또 돌아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 발표와 관련돼서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토크쇼에 이제 토론자로 같이 토크에 참여자로 선정이 된 이유가 보니까 여기 다른 우리 두 분도 마찬가지지만 송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단체장과 국회의원을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해본 경험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보면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자는 것이 대체로 보면 중앙과 지방 얘기를 많이 하죠. 중앙과 지방 얘기.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또 국회의원과 단체장의 입장, 이것도 또 입장 한번 바꿔놓고 생각할 그런 문제인 것 같고, 또 하나는 광역과 기초의 문제도 이것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송 시장께서도 이제 주제 발표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중앙과 지방과의 문제는 이것은 중앙과의 지방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방과 국회의원의 관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중앙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데는 국회 역할이 상당히 역할의 잘못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일은 물론 시행령으로 하는 일도 있지만 기본적인 법령, 법, 예를 들면 지방자치법 같은 거 국회가 의지를 가지고 개정을 해주면 되는데 국회도 안 합니다. 국회도 역시.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간단해요. 국회의원과 이 단체장과의 관계 설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은 단체장을 수평적 관계로 보질 않습니다. 상하관계로 인식을 하죠. 특히 공천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구조부터 바꿔야 됩니다. 이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이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가장 큰 힘을 써줘야 할 국회가 힘을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중앙과 지방과의 문제, 이 문제는 지방과 단체장과 국회의원의 관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제 더 대화가 진전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의 이 단체장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구청장을 하다가 17대 국회의원이 됐고 또 17대 국회의원 하다가 다시 구청장으로서 지금 5대 6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민선 2기, 민선 5기, 6기 이렇게 하고 있고 17대 국회의원을 해서 그러면서 저는 양쪽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입장과 단체장의 입장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이에요. 단체장, 구청장이 좋습니까? 국회의원이 좋습니까? 근데 하다가 국회의원 하다가 왜 다시 왔습니까?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참 대답하기 어렵지만 저는 항상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역할이 있고 단체장은 단체장의 역할이 있다. 국회의원이 아주 중요한 국회 법을 제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단체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항상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이 우선 단체장에 대한 국회의원의 인식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참 이런 얘기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 제가 17대 국회에서 다시 지방자치 5기로 복귀를 할 때 참 고민했습니다. 사실 저도. 물론 제가 구청장을 해봤기 때문에 다시 구청장으로 가야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어요. 예, 이런 입장이라서 그런 생각이 좀 든다. 그랬더니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에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국회는 299명의 의원이 있어서 그 중에는 별의별 의원이 다 있다. 솔직히 뭐 노의원도 있어봐서 알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 하나가 잘못돼도 나머지 다수에 의해서 국회가 움직이기 때문에 국회는 그 중에 하나가 잘못된 의원이 있어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많은 다수의 좋은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치단체에는 그 자치단체의 막강한 권한, 예를 들면 인허가라든지 예산, 인사 문제를 중요한 그 정책 결정권자인 그 단체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단체장이 한번 전출이 잘못되면 그 자치단체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니 하던 일이고, 만약에 생각이 있으면 나는 노회원에 가는 거에 찬성한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줄 적이 있어요. 저는 그게 상당히 제가 결정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전역 의원이에요. 그런 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모든 의원들이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순한 상하 관계가 아니라 국회의원과 단체장은 서로 수평적 관계로서 보완 관계. 제가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은, 제가 구청장을 하고 국회의원을 한 것이, 구청장을 한 것이 국회의원 의정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반대로 다시 구청장이 돼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구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 제가 국회의원을 한 것이 무지하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상호 단절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얘기죠. 서로 보완해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과 단체장이 서로 협력하면 정말 지방의 어려운 문제, 또 중앙의 어려운 문제 함께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로 그렇게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서 국회의원님들의 단체장에 대한 인식, 또 아까 우리 재정계 의원이 얘기했듯이 자꾸 국회의원을 욕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국회의원에 대한 인식, 국회의원의 한 역할이 있거든요. 그 인식하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자기 역할을 다해갈 때, 그렇게 입장을 바꿔가면서 생각할 때 저는 진정한 발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노현성 천장님은 민선 2기 때 간성구청장을 하셨어요. 그 민선 2기 때 우리 수도권 행정협의회라고 있어요. 수도권 서부행정협의회라고. 저하고 같이 행정협의를 같이 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7대 국회에 왔다가 다시 국회를 떠나서 다시 이제 구청장으로 중에 단체장, 국회의원, 단체장 이런 순서로 갔어요. 그리고 재정계 의원님이나 홍명 회장님은 이제 그 단체장님들은 국회하고 이제 단체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고, 송 시장도 국회의원만 하시다가 이제 단체 경험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입장 차이를 이제 많이 이해를 했고, 노현성 청장님도 왔다 갔다 갔으니까, 갔다 와서 다시 했으니까 뭐 더 경험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이제 주제와 관련된 일은 이 정도 하기로 하고요. 이제 재임 기간 중에 있었던 일 중에 우리 정당과 혹시 연관이 있거나 중앙당에 바라는 일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 경험 중심으로 좀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누구부터 말씀을 해줄까요? 시장님 먼저 말씀하셔도 되고, 그래, 시장님 먼저 하시죠.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장 경험이 처음이고, 지금 시작한 지 한 1년 4개월뿐이 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중앙당하고 큰 교류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제가 국회 경험이 굉장히 소중했다. 특히 이제 노현성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그래, 나도 참 소중했다 이 생각이 드는 것이요. 특히 이제 그 전에 예산을 이렇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편성될 때 지방정부에서 대응하는 방식이 좀 다르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아직까지 그것이 완성된 상태는 아니지만 우리 안산의 재정 중에서 국비를 받아와야 될 것, 또 중앙에 우리 당의 국회의원님들이나 중앙당과 협의해야 될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 특히 이제 복지에 관한 부분,
또 저희가 이행강제금이라고 있는데 이행강제금 아직 저희 생각대로 풀어내진 못했는데요. 이 부분을 하면서 이제 중앙당의 전문위원이라든가 또 우리 당의 그 국토교통위원회 우리 국회의원님들을 자주 만나 뵙고 사실은 단체장이 국회에 오는 게 자체가 좀 힘듭니다. 이게 차도 주차가 안 되고 그다음에 출입하는데도 검색하고 근데 저는 그 면에서 이제 주차는 안 되지만 출입하는 데는 좀 자유로워서 이제 그 아니요 저 정관예우가 우리 저 여기 경비분들이 저를 기억하고 아 그냥 들어가시죠 뭐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 전에 차량은요 정관예우가 있어요. 전임 국회의원은 차량 딱지를 주는데 지금 제 관용차는 딱지 제 개인 소유가 아니라 딱지를 못 받아서 기사가 지금도 돌고 있을 겁니다. 어디 주차를 얘기 못 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지방자치단체장을 해주면 중앙당하고 훨씬 여유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국회 경험이 굉장히 소중했고 또 안산에서 예산 문제나 정책 문제, 법안 문제 해결할 게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은 여러 의원님들을 도움을 많이 받고 또 중앙당의 지원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저한테는 국회의원 경험이 있어서 생긴 일인데 이 경험을 다른 단체장님한테 그대로 전수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국회의원 한번 하셨다가 다시 오시라 그럴 수는 없고 중앙당에서 그런 배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제 시장님, 나 재미있는 사례가 있는데 그 아시다시피 인천대학교 국립대 법인화 국립대 추진이 사실 저희 인천시의 현안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45개 정도의 국립대학이 있는데 대한민국 3대 도시인 인천광역시에 국립대가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천 지역사회에서 인천대학교 국립대를 만든 게 9년 동안의 수건 사업이었는데 왜 안 되고 있었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대해서 안 되고 있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제 정부에서는 사실 국립대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당은 국립대 법인화를 반대하고 있다 보니까 서울대학교 법인화 방안과 인천대학교 국립대 법인화를 연계시켜 놨습니다. 우리 당은 인천대 국립대는 찬성, 그러나 서울대 국립대 법인화는 반대. 국립대를 법인화시키는 반대하기 때문에 인천대학교 국립대 법인화를 해주면 서울대 국립대 법인화와 같이 통과돼서 이게 반대 전선이 무너진다 이런 논리로 우리 안민석 의원이 예를 매겼습니다. 끝까지 안민석 의원이 이걸 반대를 해서 저는 이제 우리는 법인화가 중요한 게 인천대 국립대가 중요하니까 그거 따지다 보면 뭐 어느 세월에 안 되고 실제로 이거를 막 통과시킬 때 서울대 것만 그냥 날치기식으로 통과돼 버리고 안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려고 이제 제가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가가지고 법안심사 소위원회 가면 안민석 의원이나 우리 당 의원들이 아무튼 의결 종족수를 일부러 안 되게 해서 그냥 또 미루고 그래서 제가 의결 그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들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마 제가 그래도 전관 위원회에서 나가란 말을 못 하고 다른 위원장도 뭐 제가 국회의원 또 선배고 그러니까 못 나가란 말을 못 하고 아무튼 앉아 있어라 그래서 끝까지 앉아서 제가 나간 사람들 화장실 가면은 국회의원들 화장실까지 쫓아가서 화장실 나와서 의원실로 못 도망가게 다시 모시고 이제 소위실로 감시하고 누구 또 한 분이 나가버려가지고 빨리 우리 홍영표 의원을 불러다가 사보임 시켜가지고 집어넣고 막 또 누구 김경욱 뭐 불러서 막 이렇게 해서 막 이거를 억지로 통과시켜서 지금 인천대학교가 국립대가 됐습니다. 그 참 그러니 이게 국회의원이 누가 하나 협조를 안 하면 그냥 자치단체장 출신은 참이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근데 이제 우리 당이 저는 그래 놓고 하니까 사실 생색 내고 이런데 우리는 정말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자기 논리에 충실한 거고 또 안 좋게 말하면 유동성이 없어가지고 매는 다 맞고 해주고 좋은 평가도 못 받는 이런 당의 어떤 탄력성들이 상당히 좀 취약해서 우리 당 지도부나 각 그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정말 우리 당 자치단체장들을 좀 배려하고 이거를 좀 하는 그 조정 역할이 플로우 리더와 이 원내 부총무들의 그런
전략적인 역할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예. 제가 우선 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야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거에 관해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더라도 항상 우리는 너무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그 입장을 서로 바꿔놔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지방의 입장을 너무 생각 안 해준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재정적 구조를 보면 뭐 재정 분권이 안 돼서 8대2 구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배려가 없음을 불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것을 어떻게 좀 타개를 해야 되겠는데 마땅한 방법이 없으니까 이 근본적인 문제를 이 8대2 구조를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든 광역과 기초 간의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광역과 기초도 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야 한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정부가 무슨 안을 내냐면 이 광역시 특별시인 경우에 이 조정교부를 좀 조정을 해서 이 지금 자치구가 너무 어려우니 거기에 재정 지원을 더 많이 해라 이런 취지의 용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이제 좀 과장된 용역이라고 이제 결과를 보고 이제 분석하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합니다. 의도된 용역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 광역에서 기초에게 이 재정적인 배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은 사실은 그렇게 해서 그걸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권고를 했는데도 광역이 기초 자치구에 대해서 재정적 배려를 하지 않으면 시행령으로라도 강제하겠다. 이런 이제 정부의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되니까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좋잖아요. 어쨌든 당장 어려운데 정부가 안 해주면 광역한테라도 받아야 되는데 광역이 안 주니까 그렇게 하면은 정부가 시행령이라도 바꿔서 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군구 전국 시군구 구청장 그 협의 시군구 구청 전국 협의회에서 어떻게 의견을 모았냐면 정부의 의견에 찬성하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부가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광역과 기초의 지방자치에 간섭을 하는 거거든요. 지방자치를 정치를 기본적으로 훼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장 그 눈앞에 이익 때문에 거기에 찬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는 이거 안 된다. 서울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제가 강력히 막았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자치구가 그 시행령을 정부가 바꿔줌으로 해서 당장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정부로 하여금 이것은 지방자치에 관여하는 빌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근본 정신을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광역 단체장님들을 설득을 해서 지금 정부도 이런 입장이니 기본적으로 광역이 기초에 대한 배려를 해라. 자꾸 광역이 중앙에다만 대고 중앙이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중앙자치에 대한 재정 분권이 없다는 얘기만 하지 말고 입장을 바꿔서 광역도 기초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재정 분권을 생각해라 하고 광역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건의하고 유도하는 게 옳은 거지, 이것을 광역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부한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정책에 찬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국협의회에서 그렇게 찬성하는 쪽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우리 서울시 전체 구청장 협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그것을 전국협의회에 전달을 해서 전국협의회가 그것을 찬성하는 것을 막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광역도 항상 중앙정부에만 대해서만 자꾸 재정 분권을 이야기하지 말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기초와 광역이 함께 힘을 합쳐서 정부에 대응을 하되 그 전까지는 이 기초의 어려운 점을 광역도 이해하고 그 범위 안에서 기초에 대해서 광역이 배려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럴 때는 우리 기초가 당시는 당장 눈앞에 조금 불이익이 올 수는 있지만 그럴 경우는 우리가 큰 틀을 보고 정부의 그런 달콤한
그런 설탕 발림에 넘어가거나 하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대화와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이해를 통해서 배려를 통해서 상대방의 입장이 되고 역지사지가 돼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노총장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국회의원을 해보고 단체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국회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 또 뭐 재밌네요. 뭐 다 경험에서 나온 얘기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홍 시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도 뭐 정말 동감하고 특히 지금 노현성 청장님 얘기한 광역과 기초와의 관계가 그것도 수직적으로 또 재정 문제 관련한 부분에 아주 최근 들어서 아주 절실하게 공감하는 게 있어서 그 얘기만 조금 더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송 시장님하고 있을 때는 인천시 그때도 어려웠지만 이렇게 기초에다가 재정을 전폭적으로 이렇게 떠넘기기 하기까지는 안 했는데 그것도 일방적으로 하는 것까지는 안 했는데 최근에 이제 유사중복 그건 뭐 중앙에서 하라 그러는 부분 뭐 저항하면서 하고 있지만 갑자기 지금 예산을 막 그 내부에서 편성 마무리하는 시점인데 그 지방 분담 기초 분담 비율을 일방적으로 지방 기초가 다 부담해라. 이게 우리 부평구만 해도 50개 사업에 80억입니다. 뭐 더 주는 돈은 얼마 주는지 뭐 더 주겠다는 공수표만 얘기하지 갑자기 내년도 예산에서 예를 들면은 인천시가 그동안 70%를 담당했던 걸 우리는 50밖에 못하니까 나머지 50은 니네가 해라. 아니면 그동안 100% 담당했던 걸 뭐 이제는 전적으로 자치구가 해라. 이 얘기를 그냥 일방적으로 순식간에 불과 2, 3주 사이에 이렇게 했는데 그럴 때 제가 우리 그 노총장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시장 앞에서 했어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중앙에서 광역이 그동안 부당하다 재정 문제 뭐 어쩌고 했던 것들을 어떻게 더 심하게 이렇게 기초에다 할 수 있느냐 했던 부분에서 인천시의 자치구들은 지금 아주 한파를 미리 겪고 있어서 그 부분 꼭 조정이 돼야 될 거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시가 그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한 부분은 반영하지 않기로 지금 뭐 자치구들을 그렇게 해나가고 있고요. 우리 송 시장님이 그 시장 광역시장 돼가지고 법안 소위까지 들어가서 상임위 들어가서 말씀하셨던 사례에 대해서도 제가 기초 맡고 단체장 맡고 나서는 국회와 중앙정부에 가장 많이 건의문을 보낸 자치구 중에 하나입니다. 재정 문제건 또는 사업의 문제건. 근데 제가 국회의원 할 때는 지방에서 그렇게 건의서 들거나 사업비 좀 마련해달라고 쫓아오는 지방 부분이 좀 없었는데 제가 보니까 그때 당시는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지방행정에 대해서 국회의원 하고 계실 때는. 아니요, 제가 행자위를 했고 그랬는데 그때 인천시에 또 그 우리 자치구청장이 당이 달라서 그런지 전화를 해도 별로 그렇게 지방 관심에 중앙에서 할 줄 일에 별로 이렇게 건의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송 시장님 저 가장 아마 시장 돼서 가장 많이 국회를 쫓아왔던 광역시장, 인천시장 중에 역대 시장 중에 그랬다고 저도 보고 저 역시도 가장 이 국회를 많이 쫓아오고 그랬는데 좀 반영되는 게 덜하다. 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현장 사례를 뭐 영유아 보육의 현장 사례를 보건복지 쪽으로 국회의원 찾아가서 올리는데 그런 점에서는 아까 송 시장님이 얘기한 최고위원회 지방 이렇게 하는 거에 덧붙여서 상임위가 지방을 좀 순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실 최고위원들 만난 자리에서는 큰 얘기만 하게 되지 지역에서 상임위에서 이렇게 다뤄줄 얘기를 제대로 전달할 기회가 없어요. 그걸 이제 쫓아가서 이제 국회의원 쫓아가서 뭐 이런 자료를 발언 좀 해주십시오 이러고 얘기하는데 우리 당 상임위원들이 적어도 그 상임위마다 한 반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그렇게 현장을 돌아준다면 어떤 측면에서는 민생에 관련한 부분들을 법안이건 사업이건 개선해야 될 부분이건 하는 것들을 좀 더 밀도 있게 할 수 있어서 그렇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부평구가 인구는 주는데 세대는 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생활형 도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그 뭐 주차장 비율은 극히 적게 하고 하여튼 이명박 정권 시절에 집만 많이 짓게 하는 거가 부평이 이렇게 교통권이 좋다 보니까 세대수가 1인 또는 뭐 가난한 사람 중심으로 하는 동네에 들어와 있게 되니까
아주 지금은 비명 지르는 민원 중에 하나인데 그걸 바꿔달라 중앙으로 올려보내도 그게 어디 가서 막히는지 그래요. 그런 것들의 법안 개정을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서 행정을 지팡이하다 보면 이거 개정돼야겠다 하는 법안들이 상당히 법이 많은데 그것이 이 국회까지 올라가서 그게 뭐 건의되거나 이렇게 다뤄지거나 하기에는 이게 보니까 문턱이 좀 높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들어오는데 뭐 우리 저 정관 예우도 받고 뭐 아는 의원님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 다 해도 그런 점에선 현장으로 상임위원장을 비롯해서 간사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현장 다녀와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좀 절실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건의한 것 중에 재정 문제 관련해서 많이 한 중에 이런 것도 좀 꼭 좀 됐으면 좋겠는데 목소리가 좀 작아요. 100만 이상의 대도시들은 특례를 받는데 이 자치구에 50만이 넘는 그 구가 한 지금 우리 인천시만 해도 3개구예요. 서구, 남동구, 우리 포함하고. 근데 바로 옆에 있는 부천시는 우리랑 비슷한 규모인데도 예산의 3배가 되고 공무원은 또 2배가 되고 하는 것들이 바로 또 이 생활권은 비슷한 점에서 굉장히 시민들한테 이렇게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그래서 대도시에 50만이 넘는 자치구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례를 적용하는 이런 것들 이게 또 재정 문제를 극복하는 왜냐하면 담배세 자동차세가 우리 잘 광명시 하실 때는 그거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바로 끼고 있는 부천시 옆에 바로 있는 우리 경우는 자동차는 매년 늘으니까 그 세금은 증액되는데 다 인천시로만 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조정이 돼서 그야말로 우리 시장님 얘기한 자치분권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치재정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거의 앵벌이를 넘어서서 거지 수준도 아주 심각한 거지 수준의 그런 문제가 꼭 좀 개선돼야 될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주장하고 싶은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입장을 바꿔봅시다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 글도 네 분들은 국회를 경험하고 단체장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국회를 출입하고 국회의원을 대하고 또 법안이 어떻게 성사가 되고 예산이 어떻게 만들어지를 구체적으로 경험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대다수 단체장들은 국회라는 걸 경험을 못하고 단체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애로사항은 아마 여러분들의 애로사항보다 배는 더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그 단체장을 하고 국회를 왔잖아요. 그래서 경험을 들어보면은 법을 만들 때 이게 끝에 가서 종합행정을 해본 사람으로서 끝에 작동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냥 느껴져요 이게. 그래서 법을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 끝에 작동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그런 얘기를 해서 법안을 실질적으로 작동이 되게끔 만드는 일들을 하고 지금 뭐니 뭐도 재정이 가장 문제일 거예요. 지방 재정이라는 문제. 아마 우리 송 시장님이 아까 제가 잠깐 소대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인천시가 그 당시 대단히 그 부채 비율 때문에 뭐 되게 어렵게 됐을 때 그런 말씀을 해서 내가 국회의원 3번씩이나 하면서 과연 지방재정과 관련된 법안을 낸 적이 있는가라고 생각한다면서 대단히 아쉽게 얘기했던 적을 내 기억이 납니다. 그때 국정감사 가서 얘기인데 제가 안행에 있을 때 2013년도에 지방소득세 독립화를 대단히 오랫동안 주장했어요. 18대부터. 그래서 19대 들어서 그게 성사가 됐습니다. 독립세를 전환하면서 9,800억을 일시에 지방으로 돌렸어요. 그게 뭐 때문에 돌리냐면 취득세, 지방세 특례에 관한 법에서 법인들이 감면받는 거죠. 감면소득에 대한 부분을 전부 지방세는 소득세를 내게끔 제도 뜯어 고쳤습니다. 그거 가지고 아마 여야의 말씀 자체를 안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신문에 나오고 홍보를 하게 되면 정경에서 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경에서 그걸 몰랐어요. 이게 그렇게 고쳐지는 자체를. 금년 5월 달에 법인세 신고하면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금년 5월 달, 4월 달에 법인세 신고를 막바지 와가지고 전부 제박에 들어와서 항의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은 그 법인을 거기서 해서 수천 명 또는 수백 명이 있는 대부분 대법인들입니다. 큰 법인들이랑 감면소득이 많기 때문에 당신들은 그게 서비스는 전부 단체장 기초자치단체로 받지 않느냐. 도로 놔주지, 상수도해주지, 쓰레기 낮춰주지. 그러면서 법인세만 감면받을 거기에 해당되는 지방세까지, 소득세까지 감면받는 거 옳지 않다. 그건 편익부담 원칙에서 당신이 응익부담 차서 반부담 하는 것이 맞다.
이런 논리로 해서 설득을 하면서 내가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대장 8대2 구조를 어떻게 고칠 것이냐. 아까 송 시장님 주제 발표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참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게 큰 틀에서 틀을 바꾸지 않고 지방자치 확실한 그 뭐랄까 정확한 그 이념적이라다 이런 생각을 확실히 갖지 않는 한 우리 노무현 대통령처럼 지방자치와 지방분권과 관련된 일을 아마 그런 때가 돼야만 이게 고쳐지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 오신 분 중에 우리 김윤식 시장님이 현재 와 계시고 또 우리 정현태 남해 군수님도 와 계셔요. 정현태 군수님 어디 계시나요? 예. 그리고 두 분 박수 한번 크게 한번 보내주시죠. 혹시 우리가 말매 한 번씩 더 돌아서 얘기를 할 건데 혹시 두 분 중에서 하실 말씀 있으면 먼저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마이크 갖다 드리시죠. 두 분한테 국회 또는 우리 중앙당에 나오신 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짧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묶어서 또 우리가 마지막 한 번씩 도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그 남해 군수를 할 때 그 노무현 정부 때에 종합부동산세를 가지고 제가 4조 원 정도를 걷어서 지방 정부에 약 한 2조 원 정도를 내려준 것을 하루 아침에 MB 정부 들었으면서 없애버리더라고요. 근데 이미 가내신이 돼 가지고 예산을 갖다 편성하는데 첫 해에 예산이 90억 중앙정부에서 교부세가 내려오는 것을 깎이고 두 번째는 120억 정도 두 번째는 깎였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그냥 자기 호주머니 그냥 떡주무르듯이 그냥 줬다 안 줬다 막 이렇게 해버리고 행안부 장관이 와서 제가 경남을 방문하길래 이달군 장관이 방문하길래 그때 공식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중앙정부가 국정을 맡아서 하면 가장 기본적인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신뢰 자체를 하루아침에 버리고 원래 원금을 내서 중앙정부가 줘야 될 것을 지방정부에 떠넘겼으면은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그 원금을 갖다 중앙정부가 갖겠다라고 하고 보통 분담 차원에서 이자 정도는 지방정부가 좀 내달라는데 원금 부담은 지방 기초단체에 줘버리고 이자 일부를 갖다가 중앙정부에 내주겠다는 이 아주 꼼수 정책을 쓰는 것이 맞느냐라고 당시에 질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 중앙과 지방정부 기본적인 신뢰나 원칙이 깨져버린 이것이 좀 바로잡아져서 그야말로 국민들이 좀 편안할 수 있는 그런 국정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윤식 씨도 한 말씀 하시죠. 예, 아까 그 법인소득세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방 재정에 다소 도움은 됐습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 제조기업 산업단지 내 기업들 취등록세 감면 조항이 금년으로 그 시효가 만료되는 거였는데 국회에서 또 일방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서 또 5년 연장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한쪽에서 좀 지방 재정이 좀 나아지나 그랬더니 또 한쪽에서 아주 김세게 만들어 가지고요. 예. 아무튼 네, 국회가 지방 자치에 대한 뭐 철학적 기반도 취약하지만 실정에 대해서 여전히 굉장히 둔감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저는 좀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바꿔보자, 그리고 또 우리 당을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지금 정책 전당대회라는 거를 처음 준비해 봤는데요. 이 끝나고 뭐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제안을 해보고 싶은데, 하나는 이번 정책 전당대회에 참가한 우리 모든 사람의 이름으로 오늘 토론 중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지도부가 지역을 좀 순회하는, 여러 번 건의해봤어요. 1박 2일 프로그램을 좀 쭉 돌면서 하자. 로컬의 시대다. 그리고 우리 당 안에 지방자치 과정에서 수많은 성패의 사례가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 기초자치단체가 종합행정을 하는 곳이고 민생 복지의 현장이다, 그것이. 따라서 어떤 중앙이 국민에게, 우리 당이 국민에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때도 사실 지역을 순회하면서 조직화해내면 훨씬 메시지의 전달력도 키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훨씬 더 생생한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지도부가 지방을 돌면서 하는 1박 2일 프로그램을 회의 지방에서 하면 안 됩니까? 그렇죠? 꼭 선거 때만 해야 되나요? 그
그거를 이번에 우리 정책 전당대회 참가자 모두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당 지도부에 지방을 순회하는 1박 2일 프로그램을 좀 해봅시다. 메시지도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달합시다 하는 당의 건의를 하나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단상에서 토론을 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회를 경험하고 지방자치를 하시는 분이거나 지방자치를 경험하고 국회에 와 있는 분들, 이 두 그룹이 좀 같이 만나가지고요. 연말 안에 예를 들면은 체육관에서 500인 온탁 토론 같은 걸 한번 좀 조직화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맨 그 전당대회 할 때만 체육관에 그 동원시키지 말고요. 예. 그래서 중앙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그리고 단체장 그리고 중앙당과 시도당 당직자들도 좀 같이 참여하고요. 그리고 지방에는 지방 언론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방 언론인들을 퍼실리테이터를 맡기고 그렇게 각 단위에 있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지방자치 20년을 되돌아보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3년 계속 선거잖아요. 내년 선거 때 반영해야 될 우리 당의 공약 개발. 크게는 두 가지 주제. 그러니까 지방자치 20년 되는 해거든요. 그 정부에서도 올해 세종시에서 지방자치 20년 기념 행사도 하고 하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단식으로 지방자치를 부활시킨 우리는 왜 아무것도 안 합니까? 연말 안 해요. 그렇게 중앙정치와 지방정치, 중앙행정과 중앙당과 지방이 함께 만나는 그런 대규모 온탁토론을 통해서 지방자치 20년도 되돌아보고 또 내년 총선에 우리가 정말 자치분권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우리 당이 무엇을 공약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노력해야 되는지도 정리하고요. 또 함께 모여서 총선 승리에 관한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될 것들도 좀 한번 짚어보는,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좀 모아내고 하는 그런 500인 온탁토론 같은 거를 한번 오늘 단상에 계신 분들이 중심이 돼서 한번 준비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건의를 드려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2016년, 17년, 18년 연속 3년에 걸쳐서 선거를 있다면 공약 개발도 중요하고 지방과 중앙 정책과 관련된 일을 묶어내는 일들이 중요하다는 말씀하시면서 언탁회의를 제안하셨습니다.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이제 돌아가면서 좀 한 3, 4분씩 짧게 지금 온 걸 정리를 하셔서 우리 중앙당에 바라는 일, 우리가 정책 정당이니까요. 오늘 전당대회니까 그 전당대회에 맞는 그 주제에 대해서 이랬으면 좋겠다. 국회는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의원들은, 우리 당 의원들은 또 우리 당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주제라서 한 2, 3번씩 해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노현성 우리 청장님부터 이렇게 돌아오시죠. 예. 예,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이런 우리가 당면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쥐고 있는 분들은 국회의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야당이기 때문에 정부가 우리가 대통령을 지금 탄생시킨 당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중앙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잘못된 정책이나 이런 것은 대통령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여당이 아니니까 그럼 야당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키를 주고 있는 건 누구냐면 국회의원님들이에요. 그래서 국회에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대체로 지금 국회에서 하는 노력을 보면 여러분도 느끼시지만 전부 권력과 관련된 것뿐이에요. 그리고 내년 때 물론 중요하지만 내년 그리고 총선 때 승리하는 거 이것에 전부 몰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국회의원님들이 우리 지방자치에 대해서 특히 단체장들에 대해서 아까 제가 좀 생각을 바꿔줘야 된다고 말을 드렸는데 거기에 그런 것을 잠재적으로 어떤 문제가 내재되어 있냐면 단체장들을 지금 현재는 공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수하로 생각하고 상하관계라고 생각을 하지만 언젠가는 내 라이벌이 되는 잠재적 라이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다 보니까 뭘 제대로 해서 도와줘서 키워줄 필요가 없다라는 의식이 잠재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버리고 근본적으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 단체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동지적 관계를 유지하고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할 생각을 가지면 무슨 문제가 뭐부터 달라지냐면 이 지방자치의 여러 가지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는 역할을 지금 의원님들이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꾸는 길이지 지금 중앙정부 탓만 하고 있어서 뭐가 바뀌겠어요.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꿀 수 있는 건 바꿀 수 있고 국회가 할 수 있는 건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바꾸고 법으로서 이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걸 제동을 걸고 이제 현재 잘못된 걸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국회의원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하고 단체장들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 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민생을 해결하는 키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마 의미 있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국회에서 보면은요, 그 소속에 있는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사이가 좋은 데보다 나쁜 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야를 다 합쳐서 볼 때도 아마 이런 하나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상충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변화야 실제 지방자치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대한 그 말에 동의를 저는 합니다. 네, 이 좋은 얘기가 나오니까 박수가 막 나오긴 하네요. 저는 그냥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것 두 개를 좀 당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아까 김윤식 시흥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 이게 행사도 좋고 무슨 내실적인 어떤 정책 만들기나 또 교류도 좋고 여러 가지 사례를 모아서 우리가 지방자치를 주도하는 당으로서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한번 보이는 것, 또 좋은 시정을 펼치는 또 자치단체를 정책적으로 잘 리드하는 지역에 대해서 또 이렇게 홍보도 해주고 이런 걸 한번 그건 뭐 기획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안 드니까 했으면 좋겠고요. 또 중앙당에서나 또 우리 최고위원회에서 우리 단체장하고 국회의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또 역할 분담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좀 나누어서 우리가 경쟁적인 관계라기보다는 보완적인 관계라는 점을 좀 해주시고 특히 지방 재정의 문제 아까 우리 김윤식 시장께서 강조했지만 지방 재정이 강조될 수 있는 법률이나 정책을 중앙당에서 좀 이렇게 몇 가지 정리해서 그거를 당에서 좀 이렇게 이끌어 가주시면 자치단체장들은 뭐 국회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낄 거고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기다리고 있는데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쏙 통과해버리면 참 아쉽고 또 원망도 되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을 때 충분히 지방 의견, 현장 의견을 좀 들어주는 제도적인 예를 들면 사무관에 그런 역할을 하는 당직자를 좀 둔다든지 그거는 우리 꼭 좀 의원님이 해주셨으면 제일 경험이 많으시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지방행정하면서 중앙당이나 이렇게 국회를 보면서는 마치 아버지가 그냥 아프다고 누워가지고 잘 일어날 생각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절실하게 일어나서 자식들 다 거두고 챙겨야겠다 이런 절실성이 안 느껴지고 그리고 아버지로서 가져야 할 책임감 같은 게 안 느껴집니다. 어제 안녕하세요라는 TV에 보니까 그 아버지는 혼자서 자식 둘 키우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자식들 그 엄마가 마침 없어서 자식 둘 밥을 다 챙겨주고 막노동을 나갔다가 돌아와서 또 그 뭐 집안일 해가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참 고집스럽지만 자식들한테도 불만이 있지만 우리가 들으면서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자식에 대해서 절실하게 책임감을 갖고 있을 때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중앙당을 보면 좀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런 사직생하면서 내 자식들 그러니까 내 자식이 기초 뭐 무슨 이런 정치를 잘 돌보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서민들의 지금 뭐 젊은 세대부터 시작해서 안전망에서 다 빠져나가서 자살하기까지 하는 그런 서민들의 절실함을 좀 챙겨보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당이 가져야 될
그 좀 넓고 깊은 안목의 정책과 철학이 가치 중심의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저희는 정말 예산도 없고 뭐 문제도 많은 자치구지만 송 시장 같이 이렇게 있을 때 지속가능 발전을 아직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상당히 좀 추상적이지만 이 비전과 그 철학을 시민들한테 꾸준히 교육하고 공무원들한테 지금 1000명 공무원들 중에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가져야 할 철학을 계속 가져 나갈 때 극복할 수 있는 미래의 힘이 생긴다고 봅니다. 중앙당도 이렇게 꼭 그 정치적으로 부대끼는 현안에 대한 어떤 대응 전략 말고 우리 당이 정말 100년 정당으로 가는데 가져야 할 좀 깊고 넓은 안목의 그런 정책과 철학이 있는 당이 되기를, 그래서 정말 바라보고 힘들지만 쫓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책임 있는 그런 아버지 역할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송 시장님 말씀 듣고 몇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많은 이야기 들었고요. 저는 이제 저도 그 지난번에 논란이었던 취등록세 인하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항상 국회나 중앙정부가 이걸 하게 되는데, 지방정부 재정 수입이 사실 이 부동산 취등록세, 차량 취등록세에 다 의존하고 있는데, 그걸 뭐 일방적으로 뭐 저희 안행부 장관한테도 그때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시도지사한테 전화 한 통화도 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발표를 해놓고, 이제 정부가 발표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회 입법이 통과가 안 됐는데도 그게 되는 것으로 이제 시장에 기대 효과를 줘놓고서 이제 국회를 압박하는 거죠. 이미 시장은 다 발표되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입법이 늦어지면 시장 질서가 교란된다, 뭐 부동산 경기가 된다, 이렇게 막 이제 압박을 국회를 하면서 기정사실화 시키니까 국회도 끌려가게 되고, 이게 뭐 아주 아무튼 잘못된 관행들이 돼 있어서 아예 지방재정법 관련돼서 지방세수를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듣는 규정을 집어넣는 우리 입법 개정을 했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저는 이제 이번 다음 국회가 된다면 지방세를 일방적으로 감면 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그에 대한 대안과 이거 되도록 이 부칙 규정을 넣든지 절차 규정을 넣어서 통제하지 않으면 이건 뭐 누가 선시분 다 쓰고 누리과정도 대통령 선거 때 표는 다 얻어놓고 다 지방교육청보다 해라 그러면 이런 비겁한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꼭 대기업이 하청기업한테 모든 납품단가 후려쳐가지고 떠넘겨서 완전히 그냥 겨우 먹고 살 정도 그냥 바득바득. 그러려면 지방자치 없애버리고 그냥 집행기관화 시키고 지방정부 할 수 있는 모든 재량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리고 지방복지 문제도 사실 중복복지라 이야기하지만 우리 시흥시장도 이야기한 것처럼 거기는 다문화 가정이 많은 시흥시라든지 뭐 북한 이탈 주민이 많은 우리 인천 남동구청이라든지 특별한 복지 수요가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일방할 수가 없고, 특히 복지는 중앙정부보다는 지방 기초자치단체가 훨씬 잘 알고 있고 복지 누수도 맞고 실효성 있는 타점 복지를 맞춤형 복지를 할 수 있는 게 지방정부인데 그 중앙정부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과감하게 이관시켜서 총액으로 줘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줘야지. 이거 하는 거 보면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앙정부만 탓하기 전에 우리 당 지도부부터 이런 것을 확고하게 철학화시키고 내면화시킬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오늘 주신 말씀 여기 당직자들 와 계시니까 반영하고 저도 문 대표나 최고위원한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한 말씀 더, 예, 정문수 교수님, 예. 예, 그 마무리하면서 제가 그냥 소감 겸 같이 한번 꼭 생각해 봐야 될 화두를 좀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나와 계신 5분이 전부 다 수도권이거든요. 대한민국 입장 바꿔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다 수도권에 다 모여 있고, 수도권의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자치를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본래 의미의 지방자치는 비수도권에 있는 저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제대로 지역을 꾸려가고 국가 균형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서울은 국토의 12%밖에 안 됩니다만 수도권은 인구는 금년에 51.3%가 됐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구는
남해 하동 사천은 서울이 2.5배인데 국회의원 1명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고민들을 우리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우리 정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그 균형 발전과 관련된 일, 지방 분권과 관련된 일, 뭐 할 일이 너무 많죠. 하여튼 행자부가 별로 힘이 없어요. 특히 세제와 관련된 일은 뭐 국토부나 기재부가 힘이 제일 세고 행자부가 지방세를 지켜보려는 노력도 좀 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지적하고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만 아직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좀 더 지방세 세수를 감면시키는 것은 행정부가 결정하든 그럼 지방자 의견을 들어서 하든 뭔가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국가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자, 우리 2015년 지방자치 정책전당대 이게 최초라고 그래요. 정책전당대 그 일환으로서 입장을 바꿔봅시다. 국회의원님들이 했던 경험을 갖고 지금 지방자치 장을 하고 있고 했던, 그래서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노현성 우리 강서구청장님, 그리고 재정도 우리 안산시장님, 우리 송영길 전 우리 인천광역시장님, 그리고 홍명 부평구청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